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초가집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골목 끝에 그녀가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 여종, 연지라고 불렀다. 18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 늘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웃는 아이였다. 그런 연지를 마을 사람들은 그저 불쌍히 여기거나 조롱했다. 아이고, 저 바보년이 또 종이 주워다가 뭐라는 거야? 글씨도 모르면서 종이만 보면 달려드니 참 이상한 버릇이야. 하지만 연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버려진 종이 조각이든 나무 껍질이든 심지어 흙바닥이든 상관없이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로, 때로는 숫조각으로 말이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마을의 개 한 마리, 지나가는 행상의 표정,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까지도 그녀의 손끝에서는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때의 연지는 아직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랐다. 다만 무언가를 보면 그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충동을 따를 뿐이었다. 연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돌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고 서너 살이 되어서야 겨우 덤마, 배고파 같은 단순한 말을 더듬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 않은 아이라고 수근거렸다. 어머니 춘나는 마을 부잣집의 종이었다. 주인 집에서 빨래며 청소며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연지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아이들처럼 또래와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을 보며 한숨만 깊어져 갔다. 연지야, 이리 와서 이 그릇들을 정리해라. 춘나가 부르면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릇을 정리하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그릇에 비친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들이었지만 점점 형태를 갖춰가며 그릇의 모양과 그 위로 떨어지는 빛의 각도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아이고, 또 그러고 있네. 연지야, 그만하고 일 도와주렴. 춘나는 딸의 이런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다. 하지만 연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걱정에 잠긴 표정, 이마에 맺힌 주름, 입가의 작은 점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려냈다. 바보 연지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쟤좀봐, 또 혼자서 바닥에 뭔가 그리고 있어? 아이들의 놀림에도 연지는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갔다. 종이가 없으면 나무 껍질에, 나무 껍질이 없으면 모래 위에, 모래가 없으면 손바닥에라도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마을의 서당 훈장이 지나가다가 연지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정교함과 생동감에 훈장은 깜짝 놀랐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아, 저 바보 연지가 그린 거예요. 늘 저렇게 바닥에 낙서만 하고 있어요. 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런 솜씨를 가진 아이가 과연 바보일까 싶었다. 하지만 연지와 대화를 시도해보니 정말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 이름이 연지라고 하는구나. 이 그림을 네가 그린 거니? 네, 좋아요. 그림. 연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훈장은 신기한 표정으로 연지를 바라보았다. 말은 어눌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신기한 아이로구나. 훈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자신을 바라보던 훈장의 모습이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까지도 정확하게 담아냈다. 조선 중기, 봄, 연지가 20살이 되던 해였다.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와 복숭아꽃과 진달래꽃이 곳곳에 피어났다. 연지는 평소처럼 뒷산 입구에서 꽃들을 그리고 있었다. 꽃잎의 모양,
꽃받침의 곡선, 꽃가루의 색깔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나무 껍질 위에 수치로 그려나갔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작은 비명소리였다. 연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큰 바위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연지는 몸이 굳어버렸다. 마을의 양반 자제인 김도령이 어린 여종을 겁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종은 옥분이었다. 연지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로 평소에 시장에서 마주치면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다. 제발, 도련님. 안 돼요. 옥분의 간절한 애원도 김도령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거칠게 굴었다. 시끄러워. 내가 뭔데 도련님한테 대들어. 연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각인되고 있었다. 김도령의 표정, 옥분이의 찢어진 치마, 바위 위에 떨어진 나뭇잎들, 심지어 그때의 햇빛 각도까지도 말이다. 사건이 끝나고 김도령이 옷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일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너희 가족 모두 죽는 줄 알아라. 옥분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령이 떠나고 나서야 옥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연지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목격자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마다 연지는 그날 본 것들을 그렸다. 바위의 모양, 나무들의 위치, 김도령의 얼굴, 옥분이의 표정,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문양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려냈다. 그림을 그리면서야 연지는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옥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로 김가의 하인인 철수가 지목되었다. 철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분명히 제가 그랬을 거야. 평소에도 옥분이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김도령은 오히려 철수를 더욱 몰아세웠다. 네가 감히 우리 집종을 더럽혔구나, 이놈아. 연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눌한 말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김도령의 보복이 무서워서였다. 사흘 후 마을에 관가의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김가에서 관아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하인 철수가 집안의 여종을 겁탈했다는 죄목이었다. 철수라는 놈, 어디 있느냐? 나졸들의 호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철수는 이미 결박된 채로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입 다물어. 증거가 뻔한데 무슨 소리냐? 관의 현령이 나서서 말했다. 김가의 신고에 따르면 너희 집 하인 철수가 여종 옥분을 겁탈하여 임신시켰다고 하니 이는 주인 집에 대한 배신이며 여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곤장 100대에 처한다. 곤장 100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현령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옥분이와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냐? 옥분이가 혼자 임신이라도 했다는 말이냐? 이때 김도령이 나서서 말했다.
현령님, 이놈이 평소에도 옥분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이놈이 뒷산에 있었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도령이 미리 매수한 증인들이 나서서 철수가 그날 뒷산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연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말을 한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형을 집행하겠다. 곤장 100대로다. 현령의 선고가 떨어지자 철수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어머니도 달려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 철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연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날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또다시 그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하게 그렸다. 그림을 그리면서 연지는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내가 말해야 하나? 연지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평소에는 그저 보이는 것을 그리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다. 철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을 처지였고 진짜 죄를 지은 김도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김도령의 보복도 무서웠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 무엇보다 자신의 어눌한 말로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새벽이 되도록 연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있지 않은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그림으로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아침, 형장이 마련된 마을 한복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철수는 이미 형틀에 묶여 있었고 집행관이 곤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철수의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 제발 우리 철수만은 살려주세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김도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형 집행을 지켜보고 있었고 현령은 예정대로 형을 집행하려고 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가 앞으로 나왔다. 연지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장의 나무 껍질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다. 저기요. 연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바보 연지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연지야, 지금 무슨 일인데 나오는 거냐? 저 봤어요. 연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들어 올렸다. 뭘 봤다는 거냐? 연지는 깊은 숨을 쉬고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뒷산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연지가 그린 그림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첫 번째 그림에는 뒷산의 큰 바위와 그 주변의 나무들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그림에는 김도령의 얼굴이, 세 번째 그림에는 옥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냐? 현령이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특히 김도령의 얼굴은 실제와 너무나 똑같아서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김도령이 옥분이를 연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네 번째 그림에는 김도령이 옥분이를 겁탈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위치, 자세,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상태까지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김도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잠깐, 현령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그는 연지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옥분이를 불러왔다. 옥분아, 이 그림을 보아라.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옥분은 그림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날의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의 꽃무늬, 찢어진 부분의 모양, 김도령이 입고 있던 도포의 색깔까지도 모두 맞았다. 이것은 옥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도령이 다급하게 말했다. 현령님, 이 바보년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인데요. 하지만 현령은 김도령의 말을 무시하고 연지에게 물었다. 연지야, 내가 정말로 이 장면을 봤다는 거냐? 네. 그날 꽃 그리러 갔다가 봤어요. 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령은 몇 명의 나졸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다. 연지가 그린 장소를 찾아가 보니 모든 것이 그림과 일치했다. 바위의 모양, 나무들의 위치, 심지어 바위 위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들까지도 그대로 있었다. 이 아이의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졸 중 하나가 말했다. 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로 돌아온 현령은 김도령을 엄중하게 신문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연지의 그림이 너무나 정확해서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도령의 자백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철수에게 씌워진 누명이 벗겨졌다. 철수는 무죄다. 석방하라. 철수는 울면서 연지에게 절을 했다. 연지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사람들은 연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바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은 놀라운 관찰력과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연지의 그림은 정말 신기하구나. 저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연지는 여전히 말이 어눌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대했다. 그녀의 그림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은 거짓말 안 해요? 연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연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진실을 그리는 바보 여종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지의 그림 실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을 수령이 직접 연지를 불러들여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단순히 정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생동감이 느껴졌다. 사람의 감정,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런 솜씨라며 관아의 기록화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수령은 연지를 관아의 임시 화공으로 두기로 했다. 연지의 어머니 춘나는 딸의 변화된 운명에 눈물을 흘렸다. 연지야, 이제 내가 인정받는구나. 연지는 관아에서 각종 사건의 현장을 그리는 일을 맡았다. 도둑질 사건의 현장, 싸움이 벌어진 장소, 화재가 난 집터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관리들은 연지의 그림을 보며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연지의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다. 이웃 고을의 관리들도 찾아와서 연지의 그림을 구경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한양까지 전해졌다. 조선 중기, 가을. 도하서에서 파견된 화원이 연지를 찾아왔다. 도하서 별제 이한영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궁중회화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진실의 그림으로 그린 여인이라 하더이다. 이한영은 연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연지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정말 놀라운 솜씨군요. 단순히 형태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한영은 연지에게 시험 삼아 자신의 초상을 그려달라고 했다. 연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본 후 나무 껍질 위에 수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불과 한 시즌 만에 완성된 그림을 본 이한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림 속 자신은 실제보다도 더 생생했다. 눈빛의 예리함, 입가의 미묘한 표정, 심지어 그 순간 느끼고 있던 호기심과 놀라움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런 그림은 처음 봅니다. 혹시 어디서 그림을 배우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요. 연지의 답변에 이한영은 더욱 놀랐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화서에서 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한영의 제안에 연지는 당황했다. 도화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글도 몰라요. 말도 잘 못해요. 글을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화서에는 글을 모르는 화원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림 실력인데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합니다. 이한영은 계속해서 연지를 설득했다. 궁궐에서는 각종 행사와 의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사건들도 그림으로 남겨야 하죠. 당신의 관찰력과 기록 능력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지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궁궐이라는 곳이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답해드릴게요. 그날 밤, 연지는 어머니 춘나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연지야, 정말 궁궐에 가고 싶은 거냐? 모르겠어요. 무서우면서도 궁금해요. 춘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보 취급을 받던 딸이 이제는 궁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감격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하더구나.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도 하고. 하지만 엄마,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싶어요. 연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춘나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을 정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궁궐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틀 후, 연지는 이한영에게 궁궐에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한영은 기뻐하며 연지의 신분을 정리해 주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도하서의 화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연지를 배웅했다. 한때 바보라고 놀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지야, 궁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거라.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화원이구나. 연지는 사람들에게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꼭 안았다. 엄마,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우리 연지. 조심히 다녀와라.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서 연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다. 산과 들, 강과 나무들, 그리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녀의 눈에는 그림의 소재였다. 정말 신기한 분이시군요. 뭐가요? 모든 것을 그림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도 당신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지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다 예뻐요. 그려두고 싶어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도화서에서도 훌륭한 화원이 되실 것입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거대한 성벽과 웅장한 궁궐 건물들을 본 연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을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아름다움이었다. 저기가 창덕궁이고 저쪽이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도화서는 저기에 있어요. 이한영의 안내를 받으며 연지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복잡한 건물들 사이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이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다. 도화서에 도착하자 여러 화원들이 연지를 맞았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그들도 연지가 그린 그림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다. 정말 뛰어난 솜씨군요. 이런 관찰력은 처음 봅니다. 도화서령 이문수도 직접 연지를 만나보았다. 들으니 진실의 그림으로 그려서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훌륭하다.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 그리는 게 아니야.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고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는 역할도 해야 한다네. 이문수는 연지에게 도화서에서의 인물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는 주로 궁중의 각종 행사와 의식을 그림으로 남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네. 임금의 초상화, 궁중 연회, 중요한 국가 행사 등을 기록하는 것이지. 그리고 때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도 그림으로 남겨야 한다. 자네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록 능력이라면 이런 일에 매우 적합할 것 같네.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글은 몰랐지만 그림으로라도 중요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네. 궁궐에서는 모든 것을 함부로 그려서는 안 된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일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한때 바보여종이라 불렸던 그녀가 이제는 조선 왕조의 화원이 되어 역사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남기게 된 것이다. 첫날부터 연지는 궁중의 일상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 궁녀들의 생활 모습, 관리들의 회의 장면, 궁궐 내의 다양한 건축물들까지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림이 되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함께 일하게 된 동료 화원들도 연지의 실력에 감탄했다. 단순히 모양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담으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연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연지에게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하는 경연 장면을 그리는 것이었다. 경연은 임금과 신하들이 학문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한영이 연지를 격려했다. 연지는 깊은 숨을 쉬고 경연장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경연을 하는 모습을 본 연지는 순간 압도되었다. 임금의 위험 있는 모습, 신하들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그 자리의 엄숙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생생하게 들어왔다. 연지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붓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그림에 담기 시작했다. 임금의 표정 하나하나, 신하들의 자세, 책상 위의 책들, 심지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려냈다. 놀랍군. 완성된 그림을 본 이문수가 감탄했다. 정말로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네. 이런 기록화라면 후세에 길이 남을 만하겠어. 임금도 연지의 그림을 보고 크게 만족해했다. 과연 소문대로 뛰어난 솜씨로구나.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순간들을 잘 기록해주기 바란다. 네, 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지는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자신의 그림을 통해 이 시대의 모든 진실과 아름다움을 후세에 전하겠다고 말이다. 한때 바보라 불렸던 여종에서 왕조의 화원이 된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다. 연지는 도하서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 화가로 인정받았다. 그녀가 그린 궁중 행사도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일상의 풍경들은 모두 조선 왕조의 귀중한 기록이 되었다. 여전히 말은 어눌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은 그녀를 진실을 그리는 화원이라고 불렀다. 어느 봄날 연지는 고향 마을을 찾았다. 어머니 춘나는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연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이야. 엄마, 저는 여전히 그때 그 연지예요.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알아봐 주세요. 연지는 고향에서 며칠을 머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곳곳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림은 거짓말 안 해요? 마음으로 보고 정성껏 그리면 진실이 담겨요. 아이들은 연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중에는 연지처럼 말이 서툰 아이도 있었지만 연지는 그런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괜찮아요. 말은 서툴러도 그림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한양으로 돌아온 연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오늘도 그녀의 그림 속에는 이 시대의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길 것이다. 그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초가집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골목 끝에 그녀가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 여종, 연지라고 불렀다. 18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 늘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웃는 아이였다. 그런 연지를 마을 사람들은 그저 불쌍히 여기거나 조롱했다. 아이고, 저 바보년이 또 종이 주워다가 뭐라는 거야? 글씨도 모르면서 종이만 보면 달려드니 참 이상한 버릇이야. 하지만 연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버려진 종이 조각이든 나무 껍질이든 심지어 흙바닥이든 상관없이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로, 때로는 숫조각으로 말이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마을의 개 한 마리, 지나가는 행상의 표정,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방울까지도 그녀의 손끝에서는 살아 숨쉬는 듯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때의 연지는 아직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랐다. 다만 무언가를 보면 그리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충동을 따를 뿐이었다. 연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돌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고 서너 살이 되어서야 겨우 덤마, 배고파 같은 단순한 말을 더듬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가 좋지 않은 아이라고 수근거렸다. 어머니 춘나는 마을 부잣집의 종이었다. 주인 집에서 빨래며 청소며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연지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아이들처럼 또래와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을 보며 한숨만 깊어져 갔다. 연지야, 이리 와서 이 그릇들을 정리해라. 춘나가 부르면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릇을 정리하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그릇에 비친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들이었지만 점점 형태를 갖춰가며 그릇의 모양과 그 위로 떨어지는 빛의 각도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아이고, 또 그러고 있네. 연지야, 그만하고 일 도와주렴. 춘나는 딸의 이런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다. 하지만 연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걱정에 잠긴 표정, 이마에 맺힌 주름, 입가의 작은 점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려냈다. 바보 연지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쟤 좀 봐, 또 혼자서 바닥에 뭔가 그리고 있어? 아이들의 놀림에도 연지는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그림을 계속 그려나갔다. 종이가 없으면 나무 껍질에, 나무 껍질이 없으면 모래 위에, 모래가 없으면 손바닥에라도 그림을 그렸다. 어느 날 마을의 서당 훈장이 지나가다가 연지의 그림을 보게 되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린 그림이었지만 그 정교함과 생동감에 훈장은 깜짝 놀랐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아, 저 바보 연지가 그린 거예요. 늘 저렇게 바닥에 낙서만 하고 있어요. 훈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런 솜씨를 가진 아이가 과연 바보일까 싶었다. 하지만 연지와 대화를 시도해보니 정말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 이름이 연지라고 하는구나. 이 그림을 네가 그린 거니? 네, 좋아요. 그림. 연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훈장은 신기한 표정으로 연지를 바라보았다. 말은 어눌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리고 그 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신기한 아이로구나. 훈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자신을 바라보던 훈장의 모습이었다.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까지도 정확하게 담아냈다. 조선 중기, 봄, 연지가 20살이 되던 해였다.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와 복숭아꽃과 진달래꽃이 곳곳에 피어났다. 연지는 평소처럼 뒷산 입구에서 꽃들을 그리고 있었다. 꽃잎의 모양, 꽃받침의 곡선, 꽃가루의 색깔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나무 껍질 위에 수치로 그려나갔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작은 비명소리였다. 연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큰 바위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는 순간 연지는 몸이 굳어버렸다. 마을의 양반 자제인 김도령이 어린 여종을 겁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종은 옥분이었다. 연지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로 평소에 시장에서 마주치면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다. 제발, 도련님. 안 돼요. 옥분의 간절한 애원도 김도령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거칠게 굴었다. 시끄러워. 네가 뭔데 도련님한테 대들어? 연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각인되고 있었다. 김도령의 표정, 옥분이의 찢어진 치마, 바위 위에 떨어진 나뭇잎들, 심지어 그때의 햇빛 각도까지도 말이다. 사건이 끝나고 김도령이 옷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 일을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너희 가족 모두 죽는 줄 알아라. 옥분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령이 떠나고 나서야 옥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연지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목격자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온 연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마다 연지는 그날 본 것들을 그렸다. 바위의 모양, 나무들의 위치, 김도령의 얼굴, 옥분이의 표정,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문양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려냈다. 그림을 그리면서야 연지는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다.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옥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로 김가의 하인인 철수가 지목되었다. 철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분명히 제가 그랬을 거야. 평소에도 옥분이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김도령은 오히려 철수를 더욱 몰아세웠다. 네가 감히 우리 집종을 더럽혔구나, 이놈아. 연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의 어눌한 말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김도령의 보복이 무서워서였다. 사흘 후 마을에 관가의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김가에서 관아에 신고를 한 것이었다. 하인 철수가 집안의 여종을 겁탈했다는 죄목이었다. 철수라는 놈, 어디 있느냐? 나졸들의 호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철수는 이미 결박된 채로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입 다물어. 증거가 뻔한데 무슨 소리냐? 관의 현령이 나서서 말했다. 김가의 신고에 따르면 너희 집 하인 철수가 여종 옥분을 겁탈하여 임신시켰다고 하니 이는 주인 집에 대한 배신이며 여종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곤장 100대에 처한다. 곤장 100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다. 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현령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옥분이와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냐? 옥분이가 혼자 임신이라도 했다는 말이냐? 이때 김도령이 나서서 말했다. 현령님, 이놈이 평소에도 옥분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이놈이 뒷산에 있었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도령이 미리 매수한 증인들이 나서서 철수가 그날 뒷산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연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령 말을 한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형을 집행하겠다. 곤장 100대로다. 현령의 선고가 떨어지자 철수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어머니도 달려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 철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연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날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또다시 그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하게 그렸다. 그림을 그리면서 연지는 자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내가 말해야 하나, 연지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평소에는 그저 보이는 것을 그리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운명이 달린 문제였다. 철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을 처지였고 진짜 죄를 지은 김도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김도령의 보복도 무서웠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 무엇보다 자신의 어눌한 말로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새벽이 되도록 연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있지 않은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그림으로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른 아침, 형장이 마련된 마을 한복판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철수는 이미 형틀에 묶여 있었고 집행관이 곤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철수의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 제발 우리 철수만은 살려주세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김도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형 집행을 지켜보고 있었고 현령은 예정대로 형을 집행하려고 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누군가가 앞으로 나왔다. 연지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장의 나무 껍질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다. 저기요. 연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바보 연지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연지야, 지금 무슨 일인데 나오는 거냐? 저 봤어요. 연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들어 올렸다. 뭘 봤다는 거냐? 연지는 깊은 숨을 쉬고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뒷산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연지가 그린 그림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첫 번째 그림에는 뒷산의 큰 바위와 그 주변의 나무들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그림에는 김도령의 얼굴이, 세 번째 그림에는 옥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냐? 현령이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특히 김도령의 얼굴은 실제와 너무나 똑같아서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날 김도령이 옥분이를 연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네 번째 그림에는 김도령이 옥분이를 겁탈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위치, 자세,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의 상태까지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김도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게 뭐냐?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잠깐. 현령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그는 연지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옥분이를 불러왔다. 옥분아, 이 그림을 보아라.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옥분은 그림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날의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의 꽃무늬, 찢어진 부분의 모양, 김도령이 입고 있던 도포의 색깔까지도 모두 맞았다. 이것은 옥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도령이 다급하게 말했다. 현령님, 이 바보년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인데요. 하지만 현령은 김도령의 말을 무시하고 연지에게 물었다. 연지야, 내가 정말로 이 장면을 봤다는 거냐? 네. 그날 꽃 그리러 갔다가 봤어요. 연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령은 몇 명의 나졸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다. 연지가 그린 장소를 찾아가 보니 모든 것이 그림과 일치했다. 바위의 모양, 나무들의 위치, 심지어 바위 위에 떨어져 있던 나뭇잎들까지도 그대로 있었다. 이 아이의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졸 중 하나가 말했다. 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로 돌아온 현령은 김도령을 엄중하게 신문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연지의 그림이 너무나 정확해서 결국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도령의 자백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리고 철수에게 씌워진 누명이 벗겨졌다. 철수는 무죄다. 석방하라. 철수는 울면서 연지에게 절을 했다. 연지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사람들은 연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바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실은 놀라운 관찰력과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연지의 그림은 정말 신기하구나. 저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연지는 여전히 말이 어눌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대했다. 그녀의 그림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은 거짓말 안 해요? 연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연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진실을 그리는 바보 여종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연지의 그림 실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을 수령이 직접 연지를 불러들여 그림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단순히 정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생동감이 느껴졌다. 사람의 감정,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런 솜씨라며 관아의 기록화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수령은 연지를 관아의 임시 화공으로 두기로 했다. 연지의 어머니 춘나는 딸의 변화된 운명에 눈물을 흘렸다. 연지야, 이제 내가 인정받는구나. 연지는 관아에서 각종 사건의 현장을 그리는 일을 맡았다. 도둑질 사건의 현장, 싸움이 벌어진 장소, 화재가 난 집터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관리들은 연지의 그림을 보며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연지의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나갔다. 이웃 고을의 관리들도 찾아와서 연지의 그림을 구경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한양까지 전해졌다. 조선 중기, 가을. 도하서에서 파견된 화원이 연지를 찾아왔다. 도하서 별제 이한영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궁중회화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진실의 그림으로 그린 여인이라 하더이다. 이한영은 연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연지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정말 놀라운 솜씨군요. 단순히 형태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한영은 연지에게 시험 삼아 자신의 초상을 그려달라고 했다. 연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본 후 나무 껍질 위에 수치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불과 한 시즌 만에 완성된 그림을 본 이한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림 속 자신은 실제보다도 더 생생했다. 눈빛의 예리함, 입가의 미묘한 표정, 심지어 그 순간 느끼고 있던 호기심과 놀라움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런 그림은 처음 봅니다. 혹시 어디서 그림을 배우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요. 연지의 답변에 이한영은 더욱 놀랐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화서에서 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한영의 제안에 연지는 당황했다. 도하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글도 몰라요. 말도 잘 못해요. 글을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화서에는 글을 모르는 화원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림 실력인데 당신의 실력이라면 충분합니다. 이한영은 계속해서 연지를 설득했다. 궁궐에서는 각종 행사와 의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요한 사건들도 그림으로 남겨야 하죠. 당신의 관찰력과 기록 능력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지는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궁궐이라는 곳이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답해드릴게요. 그날 밤, 연지는 어머니 춘나와 긴 이야기를 나눴다. 연지야, 정말 궁궐에 가고 싶은 거냐? 모르겠어요. 무서우면서도 궁금해요. 춘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보 취급을 받던 딸이 이제는 궁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감격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궁궐은 무서운 곳이라고 하더구나.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고도 하고. 하지만 엄마,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싶어요.
연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춘나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을 정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궁궐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틀 후, 연지는 이한영에게 궁궐에 가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한영은 기뻐하며 연지의 신분을 정리해 주었다. 더 이상 종이 아닌 도하서의 화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연지를 배웅했다. 한때 바보라고 놀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지야, 궁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거라. 우리 마을의 자랑스러운 화원이구나. 연지는 사람들에게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꼭 안았다. 엄마, 건강하세요? 꼭 다시 만나요? 그래, 우리 연지. 조심히 다녀와라.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서 연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다. 산과 들, 강과 나무들, 그리고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녀의 눈에는 그림의 소재였다. 정말 신기한 분이시군요. 뭐가요? 모든 것을 그림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도 당신 눈에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지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게 다 예뻐요. 그려두고 싶어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도화서에서도 훌륭한 화원이 되실 것입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다. 거대한 성벽과 웅장한 궁궐 건물들을 본 연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을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아름다움이었다. 저기가 창덕궁이고 저쪽이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도화서는 저기에 있어요. 이한영의 안내를 받으며 연지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복잡한 건물들 사이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녀는 이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다. 도하서에 도착하자 여러 화원들이 연지를 맞았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그들도 연지가 그린 그림을 보고는 모두 놀라워했다. 정말 뛰어난 솜씨군요. 이런 관찰력은 처음 봅니다. 도하서령 이문수도 직접 연지를 만나보았다. 들으니 진실의 그림으로 그려서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훌륭하다. 그림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 그리는 게 아니야.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고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는 역할도 해야 한다네. 이문수는 연지에게 도하서에서의 인물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는 주로 궁중의 각종 행사와 의식을 그림으로 남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네. 임금의 초상화, 궁중 연회, 중요한 국가 행사 등을 기록하는 것이지. 그리고 때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도 그림으로 남겨야 한다. 자네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록 능력이라면 이런 일에 매우 적합할 것 같네.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글은 몰랐지만 그림으로라도 중요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네. 궁궐에서는 모든 것을 함부로 그려서는 안 된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일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한때 바보 여종이라 불렸던 그녀가 이제는 조선 왕조의 화원이 되어 역사의 순간들을 그림으로 남기게 된 것이다. 첫날부터 연지는 궁중의 일상을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 궁녀들의 생활 모습, 관리들의 회의 장면, 궁궐 내의 다양한 건축물들까지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림이 되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함께 일하게 된 동료 화원들도 연지의 실력에 감탄했다. 단순히 모양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분위기까지 담으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는 거죠? 연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연지에게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하는 경연 장면을 그리는 것이었다. 경연은